자, 7페이지 펴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한사군에 저항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거 빈칸을 한번 채우면서 저번 시간 거 한번 되새겨 볼게요. 자, 부여는 고구려랑 마찬가지로 왕이 있었죠? 부여 건국 신화에 건국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동명이었죠. 기억나요? 네. 근데 고구려도 우리 건국 시조가 동명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고구려가 나중에 부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고구려 건국 신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여 건국 신화를 고구려가 따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한다 그랬죠? 네. 자, 부여는 숭화강. 우리 저기 한글로 쓰기는 그냥 송화강이라고 불렀죠? 송화강 유역에서 시작된 나라고요. 고구려는 이제 주몽이 졸본으로 내려와서 도읍을 했죠. 자, 왕이 있었고 몇 부족 연맹체였어요? 오부족 연맹체였죠. 자, 부여 관련돼 가지고는 건국 왕이었던 동명왕과 그리고 헤부루. 헤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서 연못가에서 이제 그 금화를 얻죠. 예. 자, 그 금화를 얻고 그 오부족 연맹체였기 때문에 예, 왕 말고 다른 부족들이 다스리는 네 지역이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들을 짐승 이름을 따가지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불렀죠. 그쵸. 말, 소, 개, 돼지였죠. 그리고 이들이 다스리는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출도라고 불렀죠. 네. 자, 고구려도 여러 가지를 이제 부여랑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여러 부족의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대가, 상가, 고추가 이렇게 불렀다. 네. 그리고 고구려 오부족 저번에 혹시 얘기했던 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가 있었죠, 일단은? 계루부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소노부, 네. 절노부, 순노부, 간노부. 자,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자, 계루부는 이제 고씨였죠. 고주몽 들어봤죠? 네. 자, 나머지 요 지금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게 오부족인데 요 부족들은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보고서 이제 붙인 이름이고 요걸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소노부는 비류나부라고 불렀어요. 비류수라는 강 근처에 있었던 부족이라서 비류나부. 여기서 나가 뭐라고 했죠? 시냇물이라고 내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부족들은 뭐를 경계로 그 했다? 그렇죠. 시냇물을 경계로 이제 다른 부족들이 있었다. 이제 전로부는 연나부라고 불렀고요. 순노부는 환나부, 관노부는 그냥 관나부라고 불렀어. 나는 시냇물을 의미한다. 우리 고구려 건국신화 저번에 읽어봤죠? 네, 해모수,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그리고 강해신, 하백의 딸이었던 유화. 둘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났죠. 주몽은 특이하게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죠. 부여의 동명은 알이 아니라 그냥 사람 배에서 태어났다면 고구려 주몽은 더욱더 신기하게끔 알에서 태어나게끔 쓰여져 있었죠. 네. 부여 풍습은 하나 잘못하면 12배로 갚게 하는 일책 12법. 그리고 소 이렇게 발굽 보면은 발굽이 다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소의 발굽을 보고 이걸 가지고 점을 쳤다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우제점법이라고 불러요. 간음은 뭘까요? 간음. 바람 피는 거. 투기는 뭘까요? 질투하는 거. 이거 심한 부위는 사형시킨 다음에 산에다 버렸다 그래. 빨리 와. 어.
자, 그리고 고구려는 결혼할 때 누가 누구 집으로 가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죠? 자, 이거 뭐라고 했죠? 서옥제라고 불렀죠? 이거 장가 간다 그랬죠? 네. 장인어른 집에 간다는 거잖아요. 장인어른 집에 가서 서옥은 말 그대로는 무슨 뜻이었죠, 이거? 사위의 집이었죠. 장인어른 집 옆에다가 조그맣게 사위가 집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신혼부부 생활을 하다가 애를 낳고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독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장인어른 집에다 뭘 해줘야 돼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부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지 않고 누가? 동생이 형의 부인이랑 결혼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사 취수제. 자, 부여에서는 12월, 겨울이죠. 겨울에 하늘의 제천 행사를 지냈죠? 이거 무슨 행사였어요? 부여. 기억해봐, 뭐야. 환영한다. 둥둥둥 북을 치면서. 환영한다. 환영합니다. 뭘 환영해요? 사냥감, 17페이지. 사냥감을 환영하는 거죠? 북을 뜻하는 한자 뭐예요? 부여는 뭐라고요? 영고예요, 영고. 영은 뭐라 그랬어요? 환영하는 거예요. 고는 뭐라고요? 북고자예요. 둥둥둥 북을 울리면서 사냥감을 환영하는 거예요. 사냥은 주로 언제 한다고요? 12월. 겨울 접어들었을 때. 왜 이때 한다고 했죠? 그쵸. 겨울잠 자기 전에 짐승들이 살이 통통이 올랐고, 그리고 겨울에 눈 오면은 뭐가 생겨요? 발자국이 생기죠. 고구려는 동쪽을 신성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 동쪽에 있는 동굴에서 제사 지낸다 그랬죠. 북동 대혈. 하나만 더 써둘게. 고구려에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그래요. 여기다 곡식을 저장했다 그래요. 이건 동굴입니다. 그리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10월에 하는 거로 봐서 이거는 성격이 무슨 성격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죠. 그쵸. 추수감사제죠. 네. 자, 부여의 특산품은 말. 주옥은 뭘까요? 주옥은? 주가 무슨 주자일까요? 구슬주. 이게 붉을 주자예요. 네. 그래서 붉은 옥. 네. 그리고 모피는 뭘까요? 네, 맞아요. 가죽은 가죽인데 이게 털모자에 가죽 피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짐승들 곰이나 이런 짐승들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면 가죽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살 붙어 있고 또 털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털 붙어 있는 가죽인 거예요. 호랑이 가죽이나 그래서 왜 곰 가죽 같은 거 막 산적 주목들이 막 이렇게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부여는 평지가 많아가지고 농사도 짓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목축도 했다. 이걸 뭐라고 했죠? 반농, 반목. 고구려는 산지가 많고 그 농경지가 부족해가지고 주변 부족들 주로 다 빼앗았다 그랬죠. 이런 걸 무슨 경제? 자, 옥저 동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대신에 대군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렀다. 이들은 왕을 배출하는 연맹 왕국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네.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제도였죠? 민, 며느리제. 민이 무슨 뜻이었어요, 민? 이미, 미리 이런 뜻이죠. 네, 미리라고 쓸게요. 미리란 뜻이죠. 어린 여자예요.
한 지금 여기 하은이 정도 되는 여자애를 남편 집으로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다 클 때까지 어, 이렇게 남자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요. 그러다가 여자가 다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집에서.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다 예물을 치르고 예물이나 어떤 특정한 경제 금전적인 보상을 치르고 여자를 완전히 신부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자, 이게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간다고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어릴 때.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아빠, 엄마, 자식들 있겠죠? 아빠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를 흙에다가 임시로 묻어요. 자, 그러면은 살이 썩겠죠? 뼈만 남겠죠? 그럼 뼈를 추려요. 뼈를 추려서 조그만 곽에다가 담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엄마가 죽으면 엄마도 자, 잠시 묻어놨다가 살이 썩으면 뼈만 추려가지고 그 곽에다 같이 담아요. 자식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족을 같은 그 뼈를 추려가지고 곽에다 담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골장제라고 불러요. 가족의 뼈다귀를 같은 곽에다가 담는 거예요. 옥저의 특산품은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소금, 해산물을 어물이라고도 불렀고요. 동해는 강원도에 있었다 그랬죠? 강원도 가면 뭐가 많아요? 산이 많죠? 자, 그래서 이 산 너머 산마다 여러 부족들이 다 이렇게 살았는데 부족 안에서는 결혼 안 하고 산 너머에 있는 다른 부족원들끼리 결혼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족외혼. 그리고 부족 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노비나 소나 말로 갚게 했어요. 이거를 책화라고 불렀어요. 이거 시험에 낼게요. 책화는. 자, 그리고 10월이 되면 여기도 제천 행사를 했어요. 동해 사람들 춤추는 거 좋아했다 그랬죠? 자, 하늘을 향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출무, 하늘천, 무천. 동해의 특산품, 짧은 활, 당궁. 과일나무 아래를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짧은 말, 과하마. 물개가죽. 물개를 뭐라고 불렀죠? 반어피. 이 피부할 때 피자예요. 가죽피. 동해랑 옥저는 계속 고구려에게 시달리다가 흡수돼 버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 고조선에 원래 준왕이 있었는데 준왕이 위만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쫓겨 내려오죠. 그러면서 남쪽에 자리를 잡는데 이 남쪽에 세 개의 한이 있었죠. 마한, 변한, 진한. 마한 아래는 54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일 힘이 셌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목지국이었다가 나중에 고구려에서 내려온 비류와 운조에 의해서 십제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 십제가 만백성이 따랐다고 해서 나중에 뭐로 발전해요? 백제로 발전하죠. 나중에 마한 54개 국을 이 백제가 다 합쳐버리죠. 그래서 백제가 통일을 하게 되죠. 나머지 54개 소국을 다 정복했던 왕이 누굴까요? 백제에서.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변한도 12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여중에서 구야국이 제일 힘이 셌어요. 그렇죠. 가야. 가야는 육가야가 있었죠. 그 중에서 처음에 제일 힘이 셌던 가야가 금관가야였죠. 그렇죠. 나중에는 어느 가야? 대가야. 진안의 12개 소국 중에서는 힘이 셌던 나라가 사로국. 이름을 나중에 뭐로 바꾸게 되죠? 신라. 시옷 리을에서 따가지고 신라의 수도를 뭐라고도 불렀어요. 이- 들어봤죠? 네.
자, 사만에서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지나 읍차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지, 읍차. 자, 그리고 제사 지내는 무당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군이라고 불렀어요. 도둑이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로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신지나 읍차가 그 도둑을 잡으러 소도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제사. 그러니까 무당,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무당과 정치 지도자 왕의 권력이 하나였다, 나눠져 있었다? 나눠져 있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농사 지을 때는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뭐, 배수로도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내기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같이 일하는 공동 노동 조직을 주례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하은이네 집에도 밭이 있고, 지원이네 집에도 논이 있어요. 그리고 다 논이 있는데, 어, 그 가족들로만, 가족 3명, 4명 가지고만 거기 그 넓은 논을 다 농사짓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집 논에 가가지고 여러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다 일 좀 끝났으면 또 다른 집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주는. 자, 이렇게 같이 일하는 그런 공동 노동 조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농사 짓다 보면 해충들 있죠. 막 메뚜기라든지 그 갉아먹는 것들. 자, 그 메뚜기나 해충들을 먹이로 잡아먹고, 그리고 배설을 하면은 그 배설물이 농경지에 굉장히 좋은 비료가 되는 오리라는 짐승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 나중에 시골 가면 오리가 막 논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오리를 이제 나무 위에다가 조각해가지고 높이 이렇게 올려놓고, 예, 풍년을 기원하는 솥대 신앙이 있었다. 예, 기다란 막대기를 솥대기라고 불렀는데 그 솥대 위에다가 오리를 나무로 조각해 놓고 풍년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하는 솥대 신앙이 있었다. 모내기 끝나고 나서 5월에 모내기 시작할 때가 5월이죠. 요 무렵에 이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단호로 이제 발전했고요. 추수 끝나고 나서 10월에 추수감사제, 10월에 하는 계절제가 있었고. 자, 변한 지역은 특산품이 철이었어요. 네. 변한 지역에 우리 가야국이 있었죠. 가야 왕의 성씨가 뭐라 그랬죠? 김수로 왕 들어봤어요? 김해, 김씨죠. 이 김은 무슨 김자예요? 이렇게 쓰죠. 네. 이 김이 뜻하는 게 뭐예요? 쇠죠. 네. 가야의 왕족은 뭐를 잘 다뤘던 집단? 쇠를 잘 다뤘던 집. 신라 왕족은 무슨 김씨예요? 경주 김씨죠. 경주 김씨 할 때 그 김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그들도 뭘 잘 다뤘다? 쇠를 잘 다뤘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금속을 잘 다뤘던 집단이 이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신라 수도 서라벌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금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신라 수도 서라벌을 경주를 뭐라고 불렀다고? 지금 경주죠? 뭐라고 불렀다고요? 금성. 여기서 금은 무슨 금자? 쇠금이에요. 쇠를 잘 다루는 집단, 그들의 성, 그러니까 금성이라고도 불렀다. 자, 사만 지역은 농사 중에 가장 어렵다는 농사, 무슨 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했다? 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 자, 벼농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 알아주세요. 보통, 어, 벼는 물을 되게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씨 뿌린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항상 공급이 돼야 돼요. 그 물이 말라버리면 벼는 금방 죽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남쪽은 북쪽이랑 달리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죠. 그래서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을 하는데 그 벽지를 보통 언제 뿌릴까요? 봄 언제? 3월에 뿌려요. 3월에. 3월에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벽지를 뿌려요. 그럼 그 벽지가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거 다 비도 잘 오고 날씨도 좋아가지고 벽지가 이제 잘 익어서 이거를 수확을 언제 할까요? 요맘때 하는 거예요. 추석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그 수확한 식량, 이거 가지고 이제 먹고 1년을 버텨야 되죠. 근데 보통 1년 버틸까요? 1년은커녕 6개월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옛날 옛적에는 그 농사 기술이 또 발달이 안 돼가지고 수확량이나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쵸. 일단은 굶던가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이게 되게 어려웠겠죠. 식량 구하기가. 음.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보통 그 10월에 추수한 식량이 언제쯤 떨어지냐면은 조금 농사가 잘 됐다 그래도 3월에서 4월이면은 식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다음 또 추수하는 기간이 10월인데 이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따뜻한 남쪽에서 이제 10월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들판이 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아직 땅이 얼지 않았을 때죠? 가을이니까. 이때 그 뿌리나 이런 흙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갈아엎는 거예요. 예. 갈아엎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밭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뭘 기를까요? 보리를 기르는 거예요. 자, 보리는 추위에 강한 식물이에요. 그리고 물이 조금 부족해도 잘 자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곧 10월에 들판을 갈아엎은 다음에 보리를 길러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겨우 내내 보리 길러가지고. 조금 더 뒤. 보리를 5월에 보통 수확을 해요. 자, 근데 그래서 보리를 5월에 수확을 하면 그 5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 보리를 먹고 버티는 거예요. 자, 근데 봐요. 아까 벽실을 언제 뿌린다 그랬어요? 3월에 뿌린다 그랬죠? 그쵸? 근데 3월에 벽실 뿌리려고 보니까 뭐가 자라고 있어요, 들판에서? 보리가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벼랑 보리를 이렇게 돌려짓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냅두면 사람들 다 굶어 죽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리가 한창 자라고 있을 때, 요, 논 한 구석에다가 물이 찰랑찰랑하게끔 여기다 물을 이제 채워놓고, 여기다가 벼의 새끼를 기르는 거예요. 그 벼의 새끼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모. 어. 자, 이 좁은 공간에다가 딱 일자로 배열을 맞춰가지고, 이 벼를 기르는 거예요, 모를. 네. 3월부터 보리를 수확하기 전 5월 전까지 2달 동안 그 모를 열심히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나면은 5월에 또 들판이 비죠. 그럼 잽싸게 뭐 똥오줌이든 비료든 뭐든 다 갖다 부은 다음에 갈아엎어요. 그 다음 거기다가 그 모판에서 자라고 있는 모를 옮겨다가 심는 거예요. 모를 옮겨 심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모내기라고 불러요. 모를 한자로는 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앙을 이사시킨다고 해가지고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이양법 혹은 모내기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모내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벼랑 보리를 돌려지을 수가 있게 됐죠. 그죠? 이런 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불러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벼와 보리의 이모작. 3월부터 5월 사이에 들판 한 구석에서 모를 길러다가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은 빈 들판에다가 모를 옮겨 심는 거를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모내기. 이거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양법. 자, 이 모내기가 실시되면서 벼와 보리를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다? 돌려짓는 이모작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식량 사정이 한층 좋아졌겠죠? 근데 3월부터 아까 식량이 3, 4월이면 떨어진다 그랬죠. 3월부터 보리 추수하기 전에 5월 사이까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고개를 못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자, 보리 기다리다 그 고개를 못 넘어서 죽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 사이를 보릿고개라고 불렀다. 알겠죠? 네. 자, 근데 나라에서는 이거 벼랑 보리 돌려짓기도 하고 식량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근데 모내기를 권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라에서는. 이거를 권장을 안 했거든요. 왜 권장을 안 했을까요? 이게 위험 부담이 엄청 커요. 발도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자, 봐요. 아까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 벽시들을 모판에서 기른다 그랬죠. 물이 찰랑찰랑한 모판에서. 아까 세계사 들은 친구들은 들었을 텐데, 우리나라 3, 4, 5월에 비가 잘 와요, 안 와요? 변덕스럽죠, 봄 날씨가. 비가 많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봄 가뭄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벽시를 그 모판에다가 기르다가 비가 안 와버리면은 그 모에다가 줄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벽시가 싹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답이 없죠. 자, 그럼 봄 가뭄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그 모판에다가 한 번에 그 모를 기르는 게 되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잘 권장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식량이 워낙 부족했던 백성들이 이거를 앞다투어 했다. 특히 사만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벼농사와 모내기법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 오늘 고구려로 갈 거예요, 이제. 뒤에 9페이지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자, 우리 금화왕, 부여의 금화왕 얘기했었죠? 네. 개구리 닮은 예. 자, 부여의 이제 헤브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고요. 옥저는 지금 여자아이가 시댁으로 왔죠? 어. 남편 집을 시댁이라고 하죠. 엄마가 가기 싫어하는 곳인가요? 엄마가 별로 가기 안 좋아하는 곳 아닌가? 네. 가기 좋아하나? 네. 아빠 집. 네. 그리고 네. 여자가 여자네 집은 뭐라고 불러요? 봐봐, 선생님 봐봐. 너희 엄마가 아빠네 집을 시댁이라고 부르죠. 시댁에 있는 엄마를 무슨 엄마라 그래요? 시어머니라 그러죠. 남편의 엄마를. 그리고 남편의 아빠를 뭐라고 불러요? 시댁에 있는 시아버지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여동생이 있으면 엄마가 그 뭐라고 무슨 동생이라고 불러요? 시동생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엄마 집 가는 거. 엄마 집을 뭐라고 불러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있는데. 어? 아니, 엄마가 자기네 집 가는 엄마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 뭐라고 불러요? 엄마가 엄마 집을 시댁이라고 불러요? 친정이라고 부르죠. 그쵸? 친정 간다 그러잖아요. 남편 집은 시댁, 엄마 집은 뭐라고요? 친정이에요. 네.
자, 고구려 보세요. 고구려, 어, 수도가 어디죠? 처음 건국된 데가 졸본이죠. 그러다가 수도를 고구려 두 번 옮겨요. 어디랑 어디로? 국내성으로 옮겼다가 마지막 최종 수도는 평양이에요, 평양.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 시험에 낼게요. 고구려는 수도를 두 번 옮겨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구려 수도를 처음에 어디였어요? 졸본. 그러다가 어디로 옮겨요? 국내성. 그리고 마지막 수도는 평양이었어요. 자, 우리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가지고 고구려 건국한 기사를 저번에 읽어봤죠? 자, 이번에는 주몽이 이제 그 엄사수라는 강을 건너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건너서 물론 자라랑 물고기의 도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이, 마리, 협보라는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졸본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그 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여기 주몽은부터 여기를 지원이가 읽어보세요. 그 토양이 무슬림의 그들이 어떻게 비수가에 토막을 치고 살았다. 나라를 돌리려가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를 상실을 하였다. 네. 자, 이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고 그 성을 고루 삼았대요. 자, 이때 주몽의 나이는 22살이었고 한 효원제 건소 2년 신라 시조 혁거세 21년 갑신년이었다. 자, 사방에서부터 또 지원이가 읽어보세요. 이게 시과 도적질의 피해를 이른바 들어가는 시체들을 누르지 말가를 들여 공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자, 말갈은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여진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그 여진족을 말갈이라고도 불렀어요, 예전엔. 나중에 나올 거니까 알아주세요. 자, 여기부터 이제 좀 읽어보세요. 왕이 지원이가 계속 읽어보세요. 예, 나도 비밀국에 미치지 않았다. 자, 비류수라는 그 시냇물 옆에 위치를 했는데 뭐가 떠내려왔대요? 채소잎이 떠내려왔대요. 채소는 이제 야채죠. 사람 먹는 야채잎이 떠내려오는 걸 보고 아, 그 강 상류에 누가 사는구나를 안 거죠. 네, 계속 읽어보세요. 그 과인이 이 바닥을 칠 수 있으며 이 신기 분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는 또한 자인이 아니고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나무도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강 위로 올라가 봤더니 비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비류국의 왕 이름이 뭐래요? 송양이라고 하죠. 아까 선생님이 그 고구려 오부족 연맹체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 오부족 중에서 주몽을 배출한 그 부족이 게르부였고 또 소노부란 부족이 있었는데 소노부를 다른 이름으로 무슨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비류나부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주몽이 있던 부족이 아닌 또 다른 부족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계속. 소왕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개의 요청 아무 뜻을 하였다. 땅이 작아진 주인의 받아들이기 이르는 부족하다. 그대는 노후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는 것이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분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포스로 파레스와 기회를 겨루었는데 성향이 당해서 뭘로 이제 서로 승부를 겨뤘대요? 활 쏘기로 승부를 겨뤘다 그러죠. 근데 주몽 활 쏘는 걸 이길 수가 없었겠죠. 주몽이 활 잘 쏴가지고 구연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그 주몽을 송양이 이길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주몽이 승리를 거두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시원이가 읽어보세요. 2년 여름 6월에 수명이 나온에 들어 키우기.
땅을 강을도로 삼고 성향을 보하여 오징어를 살았다. 네. 고구려 많은 이는 행복한 곳을 담으리라 하였으므로 그렇게 변명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에 이제 저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 집단이 그 비류 주변에 있던 토착 세력, 원래 살고 있던 세력, 송양 세력을 지금 흡수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고구려는 출발을 하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주몽이 여기다 쓰세요. 졸본에 도읍을 했고요. 송양과 활쏘기 대결을 해서 송양을 쓰러뜨렸고, 송양을 이겼고, 자, 그 송양의 부족은 이제 비류나부라고 불리면서 고구려 세력에 흡수가 된다. 고구려는 다시 얘기하자면 몇 부족 연맹체? 예, 5부족 연맹체에서 시작된 나라가 고구려다. 자, 여기 지금 자꾸 연맹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 저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부터 계속 쭉 배워왔는데, 처음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누가 독점을 하질 않고 나눠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평등한 사회였다 그랬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 접어들면서부터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고, 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계급이 생겨났다 그랬죠? 그러면서 많이 가진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군장이라고 본다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초기 국가 형태는 군장 국가였어요. 자, 이 군장 국가 단계에서 멸망한 나라들. 옥저라는 나라 기억나죠? 네. 그리고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지. 자, 이 군장 국가에서 조금 더 그 군장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자기네들 우두머리 대군장을 왕이라고 한 글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장이 중국처럼 스스로를 왕이라고 불러요. 네. 자, 근데 아직도 여러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부족들에서 힘이 제일 센 부족의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나라 형태를 연맹 왕국이라고 불러요. 군장 국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왕이 있다 없다죠? 연맹 왕국 단계까지 가서 망한 나라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요. 부여 헤브루 왕, 금화 왕이 있었죠? 그리고 6개 가야 연맹, 가야가 있죠. 근데 연맹 왕국 단계에서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에 흉년이 들거나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전쟁에서 지면 왕을 교체해버렸어요. 다른 부족원들이.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아직 그렇게 딱 견고하지가 않았던 거죠.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왕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다른 부족에서 왕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이제 나머지 부족원들이 이제 끽소리도 못하게끔 한 부족이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원들을 그 왕의 신하로 만들어요. 관리들로.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누리게 되는 이런 단계를 고대 국가라고 불러요. 자, 군장 국가, 연맹 왕국을 거쳐가지고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고구려, 그리고 54개의 여러 그 부족 국가들을 다 무너뜨린 백제, 신라가 있죠. 그렇죠? 자, 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해서 처음부터 고대 국가였다. OX? X였어요. 이 나라들은 군장 국가, 연맹왕국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한 거예요. 네. 자,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왕권이 매우 매우 강화가 돼요.
왕권이 강화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왕이 되죠. 왕이 권력을 잡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왕이 죽을 때 왕의 뒤를 다른 부족원이 잇는다든지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게 되죠. 왕이 죽으면 그걸 누가 잇게 돼요? 왕의 자식이 잇게 된단 말이에요. 왕위가 세습이들. 왕권이 약할 때는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고구려 역사나 백제 역사나 신라 역사를 보면 왕위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부족원에게 가거나 성이 다른 부족원에게 가거나 혹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 동생한테 왕위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글자로. 돈이죠, 돈. 그쵸?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돈이나 땅이나 재산을 너희한테 못 물려주고 너희 아버지 동생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죠? 좀? 그러니까 너희 삼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 부족의 재산이나 왕국의 재산을 너희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 삼촌이라든지 아버지 다른 형제들이 왕자리를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권이 강해지면서 그런 형제 세습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이제는 자식한테 왕위를 세습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건 얘기고 또 하나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령이 반포가 돼요. 여기서 율이라고 하는 거는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 네. 누가 잘못하면은 뭐 때리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혹은 목숨을 빼앗거나 하는 것들을 율이라고 불러요. 형벌. 령은 다스리기 위한 법이에요. 세금을 얼마를 거두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행정구역을 뭘로 이름 정하, 뭐 군으로 정한다든지 현으로 정한다든지 하기 위한 다스리기 위한 법을 령이라고. 한 글자로 율령은 법이에요, 법. 각 부족별로 다 자기들이 믿는 법이나 따르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왕의 법을 따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왕의 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율령. 자, 부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각 부족이,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자기 부족마다 숨기는 동물이나 신성시하는 동물이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되죠? 자,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죠? 마가, 뭐, 우가, 이렇게 불렀죠? 자, 각 부족마다 신성시하는 짐승이나 자기 부족들이 각각 그 하늘에 제사 지내는 방법이 다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중앙에서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믿자는 종교만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시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냐면 중국으로부터 불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돼요. 자, 이게 고대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불교 얘기를 조금만 하면 보세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로 끝일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 믿었을까요? 그쵸. 죽은 다음에, 이번 생에서 만약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부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여러 그 무지한 백성들을 많이 가르치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불교로 인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어서 그, 더 나은 걸로 태어나요. 어, 그쵸. 지금 현생에서는 뭐 평민이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불교로 인도하고 불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귀족이나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불교 신도들을 막 탄압을 하고, 뭐, 목을 친다거나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은 평민이었는데 다음 생에는 저 천민이나 노비 심지어는 저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도는 거예요. 자, 돈다는 뜻의 그 바퀴를 뜻하는 한자가 윤이에요, 윤. 그래서 너희 그 이륜구동, 사륜구동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바퀴 윤자인데 이렇게 바퀴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를 윤회라고 불러요. 윤회.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아이들로 태어난 이유가 전생에 불교에 의하면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어. 자, 근데 그 착한 일을 전생에 많이 했던 사람의 끝판왕이 누굴까요? 왕이겠죠, 왕. 어. 왕은 전생에 어마어마한 업적이랑 이런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부처를 위한 지금 이번 생에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전륜성왕 이렇게 불렀어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왕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전생에 많은 착한 일을 지었기 때문인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업. 이거 이제 업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은 당연히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숭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불교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이런 불교 교리를 이제 고대 국가들은 받아들인다. 자,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고구려에서 고는 높을 고자거든요. 이거는 아까 주몽이 성을 고씨로 삼았다 그랬죠? 왕족의 성씨예요. 네. 게루브 고씨. 구려는 뭘까요? 아, 제 구려 그거예요? 아니죠. 구려는 뭘까요? 구려 이게 한자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구루라고 써요. 구루. 구루는 성이에요, 성. 어떤 성? 캐슬. 이 성벽할 때 성이란 말. 고구려는 뭐의 나라다? 왕의 나라이기도 도시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성의 나라예요. 고구려 저 만주벌판에 가보면은 산이 많거든요. 그럼 중국인들이 막 쳐들어올 수 있죠. 그 산에다가 고구려 사람들은 뭘 쌓아서 방어를 했다? 돌로 뭘 쌓았다? 성을 쌓아가지고 중국 군대를 막았단 말이에요. 고구려는 뭐의 나라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성의 나라다. 거기 쳐들어오면 산성을 쌓아놓고 그 산성 안으로 쏙 들어가 숨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적이 물러갈 때까지. 이런 것들을 농성이라고 불러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 들어가 숨는다고요? 어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 숨는데 보통 그 성은 산을 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성이에요, 다. 산성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럼 적은 그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 군대랑 싸우다가 산 위에 성이 있으니까 쳐들어가기 어렵겠죠. 결국은 물러가거나 하는데 강력한 적들은 식량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무튼 버티겠죠. 고구려 군대랑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그 성 주변에 있는 풀이나 이런 것들 다 캐가지고 가서 먹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 군대는 적이 쳐들어오면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성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없애요.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어? 성 안에는 이제 자기들 물자나 먹을 것들 남겨놓고 성 밖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적이 거기 있는 뭔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벽을 단단하게 해요. 견벽. 그리고 성 주변을 불을 질러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청야라고 불러요. 들 야자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벽을 단단하게 쌓고 들을 태워버리는 겸벽 청야 전술. 유리왕 얘기만 오늘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자, 주몽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 사람이 유리죠? 예, 고구려 2대왕 유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국사기 유리왕 즉위기사예요. 자, 요거는 하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유리명왕이 네, 네. 자, 요거 처음부터 정민이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몽이 고구려 내려와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어디서 낳은 아이래요? 예,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죠. 예. 그리고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주몽이 고구려로 내려오고 나서 태어났다고 하죠. 예. 자, 정민이 계속 읽어보세요. 유리가 자, 지금 유리가 뭘 했죠? 뭘 쏘려고 그랬어요? 예, 새를 쏘려다가 잘못해서 뭘 깨트렸대요? 그 물 이제 뜨는 부인의 항아리를 깨트렸대요. 그 아버지 피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또 잘 쐈나 봐요. 아니면 뭘 돌을 잘 던지던가. 근데 항아리를 깼대요. 그때는 부인이 뭐라 그랬대요? 이 애비 없는 자식아. 자, 패드립을 날린 거죠? 그쵸? 자, 어때요?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유리가 정민 읽어보세요. 네. 자, 일곱 모라고 하면 그 모서리를 얘기하는 거죠? 모서리가 7개 난 돌이래요. 그러니까 칠각형이죠. 그죠? 칠각형 아래, 그 뭐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다가 뭘 감춰놨다는데, 알쏭달쏭하죠? 네. 요거 찬영이가 읽어보세요. 유리는, 그러니까 그 나무 기둥 아래다 박는 게 주춧돌이라고 그랬죠? 기둥 넘어지지 말라고. 근데 주춧돌이 칠각형이었대요.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대왕 유리가 탄생을 하죠. 부러진 칼. 네. 자, 그리고 이때 그 또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죠. 실망한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그쵸. 비류와 온조. 이 비류 온조는 주몽이 고구려로 내려왔을 때 그 고구려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실력자의 딸 소선호. 그죠? 그 소선호는 이미 유부녀였죠. 우태라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비류랑 온조가 유리가 내려오면서 태자자를 뺏겼죠. 그래서 비류랑 온조는 어디로 내려가죠? 백제를 내려가서 건국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할게요.